그 남자가 내게 커피를 건넸을 때 10년 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계룡산 중턱에서 나는 김용진을 만났어요. 계룡산은 내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혼자 오르며 내 마음을 달래던 곳. 남편이 떠난 후 10년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고 이젠 혼잣말이 습관이 된 66세 정은주. 그게 바로 저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중얼거렸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게 된 습관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보내고 은퇴한 뒤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가끔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다가도 이내 습관처럼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내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바람소리, 새소리가 내 대화 상대였죠. 발밑의 흙과 돌들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고요. 그렇게 매일 같은 길을 오르내리며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런 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그날이었습니다. 계룡산 정상 가는 길 작은 쉼터에서 김용진을 처음 봤어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테이블 하나를 펴놓은 모습이 어딘가 고고했습니다. 김용진의 손에는 커피포트가 들려 있었죠. 무언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낯선 이에게 말을 걸 용기조차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혹시 선생님이셨죠? 김용진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 호칭이 따라다니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돌아보니 김용진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가 소년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김용진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산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합니다. 한 잔 어떠세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안개 낀 계룡산의 아침 같았어요. 포터블 드립 세트로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 향이 내 코끝을 간지렸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남편이 떠난 후 얼어붙었던 감정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데웠고 그 온기는 어느새 내 마음까지 전해졌어요. 김용진은 올해 70이라고 했죠. 주름진 얼굴에도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커피를 파시나요? 제 질문에 김용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됐네요. 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계룡산 오르는 일이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는 손길도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죠. 김용진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나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박말순이 내 귀에 살벌한 소문을 속삭였어요. 정 선생님, 그 커피 파는 아저씨 조심해요. 돈 주면 이상한 거 해준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느낀 설렘이 착각이었을까?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부끄러워졌어요. 김용진에 대한 진실이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 3만 원을 지갑에 넣고 계룡산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계룡산에 가지 말까 싶었지만 궁금증이 발걸음을 재촉했죠. 박말순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문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시골 노인들의 심심풀이 수다일 뿐일까? 지갑에 넣은 3만 원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뭘 확인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용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만약 그가 돈을 받고 이상한 일을 제안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계룡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죠. 내 안에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나이 66에 이런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용진이 있던 쉼터에 도착했어요. 날씨 때문인지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맥이 빠졌죠.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산에서 커피를 팔겠냐고 자책했죠. 쉼터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용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아래 맑은 눈동자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도 오셨네요. 김용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김용진은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오늘은 커피 세트를 못 가져왔네요. 대신 집에서 만든 커피 가져왔어요. 드실래요? 머뭇거리는 사이 김용진은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내 마음은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박말순의 말이 거짓이길 바랐고 다른 한편으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용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소문이 있던데 말을 더듬는 내 모습이 창피했어요. 김용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정 선생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서글픔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진은 돈을 받지 않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문이 있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김용진은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진실을 확인하려던 내 행동이 오히려 순수한 사람을 상처 입힌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오해예요. 그냥 소문이 있어서. 김용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그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죠. 내일부터는 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커피를 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용진은 사라졌어요. 내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우울했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죠. 내가 너무 쉽게 소문을 믿은 건 아닐까? 김용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마치 내 마음의 후회를 담아내듯 어둡고 무거운 밤이 찾아왔어요. 복지관 할머니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 커피 아저씨 경찰에 신고 들어갔대요. 다음 날부터 김용진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룡산 쉼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가 기다려봤지만 검은 모자를 쓴 단정한 노신사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죠. 계룡산의 바람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화창한 날에도 김용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김용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룡산을 오르는 일이 다시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지팡이로 땅을 찍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내가 했던 행동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를 의심한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김용진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괴로웠어요. 어디서 김용진을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이름만 알 뿐 어디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작은 설렘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꿈을 꾸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읍내 복지관에 들렀어요. 박말순을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갑자기 수군거림이 멈추더니 이내 더 커진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내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박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게 물었어요.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커피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여자들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태기 시작했죠. 계룡산에서 커피를 판다며 이상한 짓을 했다는 소문, 가출한 노인이라는 소문, 돈 많은 할머니들을 꼬드겨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할머니들의 말이 마치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어요. 하지만 내 귀에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용진의 맑은 눈빛, 그날 내가 돈을 내밀었을 때의 실망감 가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자꾸 뒤로 끌렸습니다. 김용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됐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게 사실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부터 나는 김용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쉼터, 복지관, 노인정, 작은 카페들. 김용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용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홀연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읍내 보건소를 찾았어요.
혹시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보건소 간호사에게 김용진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분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50살 정도로 보이는 간병인 복장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는 간병인은 김용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내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용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간병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용진이 옛날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여선생님을 폭행한 전과로 복역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김용진이 여선생님을 폭행했다고, 전과자라고. 내가 알던 그 맑은 눈빛의 노신사가. 간병인은 자신이 옛날에 그 사건이 있을 때 학교 근처에 살았다며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김용진이 위험한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간병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용진에 대한 진실이 이런 것이었을까? 내가 느낀 감정들은 모두 착각이었던 걸까? 그날 밤 내 집 현관문 아래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김용진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은 마치 폭풍우 속에 갇힌 작은 배처럼 흔들렸어요. 간병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김용진의 따뜻한 모습을 믿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여선생님을 폭행한 전과자라니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려봐도 김용진의 맑은 눈빛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식욕이 없었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나지 않았죠. 빈집의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함 속에서 김용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나이 66에 이런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득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가슴이 두근거렸죠.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김용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어 현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현관 계단 아래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전등을 모두 켰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어요. 꽃무늬 손수건으로 봉투를 감싸듯 조심스럽게 들고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옅은 푸른빛의 편지지였어요.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주 선생님께라고. 그 순간 누군가 내 등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글씨체는 분명 김용진의 글씨체였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눈이 봄을 데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이것은 분명 김용진의 편지였습니다. 이 글씨체, 이 말투, 틀림없이 김용진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속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포근했어요. 김용진이 아직 이 마을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안도감과 함께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간병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김용진은 내게 편지를 보냈을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김용진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내가 만난 따뜻하고 맑은 눈빛의 노신사, 다른 하나는 여선생님을 폭행한 전과자라는 김용진. 편지를 손에 쥔 채 밤새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도 이 편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비밀, 내 혼자만의 설렘으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말순을 만나기 위해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복지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노인들이 모두 한쪽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갔죠. 박말순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젯밤에 김용진이 목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경찰도 찾고 있다는데 아직 못 잡았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용진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더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물으면 의심받을까봐 참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받았죠. 김찬진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김용진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형이 위험한 사람이라며 접근하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김찬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봉투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당신의 눈이 봄을 데려왔습니다. 이 문장이 위험한 사람의 말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김용진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복지관 국밥집에서 김용진을 마주친 순간 내 심장은 멎을 듯 뛰었습니다. 전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용진을 만나기 위해 읍내를 돌아다니던 중 복지관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바깥은 쌀쌀했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에서 복지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순두부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하루 종일 김용진을 찾아 돌아다닌 탓에 몸이 지쳤어요. 국밥집 안을 둘러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두부의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모자를 쓴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용진이었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용진도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도망치듯 나가야 할까 아니면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김용진이 조용히 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말씀 나눠도 될까요? 김용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간병인의 말, 소문들, 김찬진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한 사람일까? 하지만 내 앞에 선 김용진의 모습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슬퍼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용진은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주 앉은 김용진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김용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과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간병인의 말이 사실이었던 건가?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용진의 다음 말이 나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김용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김용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김용진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김용진의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동료 교사가 김용진의 아내를 성추행했어요.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학교를 그만두려 했지만 그 교사는 오히려 아내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용진은 결국 그 교사를 찾아갔고 몸싸움 끝에 그 교사가 다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커졌죠. 김용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종종 선과 악을 쉽게 구분짓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짜 소문을 유포한 건 제 동생 김찬진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저를 망치려 합니다. 김용진의 말에 놀랐어요. 김찬진? 어제 전화로 나에게 김용진을 조심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왜 그런 일을? 김용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유산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찬진은 현재 복지관 운영이사로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김용진이 과거 전과로 인해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걸 이용해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찬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어요. 김찬진은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바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형이 또 여자한테 들이댄다던데? 정신 좀 차려야지. 김찬진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어요. 김용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밥집 안의 다른 노인들도 우리를 힐끔거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민망했지만 김용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김용진의 편지를 꼭 쥐었어요. 당신의 눈이 봄을 데려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했어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김찬진이 내 집 문을 두드린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형이 뭐가 좋다고, 한때 미친 사람 취급받던 인간이야. 김용진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감정처럼 복잡하고 강렬한 색채였죠. 김용진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은 진심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말순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복지관에서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정은주가 전과자 김용진과 국밥집에서 만났다는 소문. 마을이 좁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박말순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김용진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혹시 김용진? 아니면 경찰?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김찬진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 김찬진이 내 집에 왔을까? 어떻게 내 집 주소를 알았을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김찬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 같았죠. 김찬진은 내 집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굳이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차를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정 선생님, 오늘 우리 형과 만나셨다면서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어조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네, 잠깐 마주쳤어요. 김찬진의 얼굴에 순간 경직된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우리 형이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한때 미친 사람 취급받던 인간이에요. 김찬진의 말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눈빛도 차가워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듯한 느낌이었죠. 복지관 이사라는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저속한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진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어떻게 여자들을 속여왔는지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김찬진의 이야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과장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았어요. 특히 김용진이 여선생님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는 김용진이 들려준 버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찬진이 말하는 동안 문득 김용진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진실된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 김찬진의 눈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김용진 씨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저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김찬진의 질문에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듯 했어요. 김용진이 자신에 대해 한 말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한 건 없어요. 그냥 오래된 인연이 있다고만 하던데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찬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죠. 정 선생님 제발 조심하세요. 우리 형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김찬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면서도 여러 번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찬진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문득 결심이 섰어요. 소문과 경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김용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 작은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마을 소식을 전하는 작은 방송이지만 노인들 사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김용진의 과거와 진실을 담은 인터뷰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계룡산 정상에서 김용진은 내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읍내 방송국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김용진의 과거, 김찬진과의 갈등, 그리고 마을에 퍼진 소문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방송국 PD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내일 아침 방송에 내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김찬진이 내 인터뷰를 듣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또다시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닐로 쌓여 있지 않았어요. 급하게 놓고 간 듯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진의 편지일까? 아니면 김찬진의 경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7시 계룡산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분명 김용진의 글씨체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야 할까? 위험할까? 하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 66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이 감정은 분명 처음이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을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호루라기도 챙겼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용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른 아침 계룡산을 오르는 길 안개가 자욱했어요. 발 아래로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산속을 깨우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김용진을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룡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김용진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떠오르는 해가 김용진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신비로운 그림처럼 보였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용진은 나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용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어요. 정상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물든 계룡산의 능선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 그리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김용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용진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고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김용진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터뷰했어요. 방송국에서 모든 이야기를, 김찬진에 대한 것도. 내 말에 김용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용진의 표정이 점점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셨네요. 김찬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김용진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용기가 생겼어요.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었어요. 이건 제 결혼 반지예요. 남편이 죽고 난 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살에 반지가 반짝였어요. 김용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당신 손을 내가 잡아도 돼요? 내 말에 김용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제껏 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죽기 전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어봅니다. 김용진의 거친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소문과 오해, 갈등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계룡산 정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소중한 것이라 느꼈어요. 동해 바다에서 만난 일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입니다. 계룡산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요. 김용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온 내 손목을 감싸는 김용진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66의 나이에 찾아온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주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용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동해에 가고 싶다고.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놀라웠습니다. 70의 나이에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니.
하지만 김용진의 인생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나 봐요. 형제 간의 갈등, 아내의 죽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 김용진의 삶은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작은 배낭만 메고 동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진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한 듯 했어요. 아직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난 나무들, 노란 개나리, 그리고 분홍빛 진달래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마치 우리의 늦은 봄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긴 버스 여행 동안 김용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 간의 갈등,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아내의 죽음까지. 김용진의 목소리는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졌어요. 감정이 울렁이는 순간에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김용진의 모습에서 치유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녘, 우리는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짭조름한 공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해가 지고 있었지만 김용진은 지금 당장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둑해진 해변으로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김용진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순수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전생에 바다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처럼 김용진은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은주, 이리 와요. 발에 닿는 모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요. 김용진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나도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을 간지렸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자 김용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죠. 우리는 그렇게 바다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작은 해변가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펜션 주인은 우리를 보고 신혼여행 온 노부부냐고 물었죠. 부끄러웠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용진은 처음 보는 해산물에 연신 감탄했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함께였기에 특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용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야 볼 수 있는 거였구먼. 김용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컸어요. 일생을 살면서 바다 한 번 보지 못했다는 것, 그 말에 담긴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김용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김용진의 소원이 일출을 보는 것이었거든요. 어둑한 해변에 나와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점점 밝아오는 하늘,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바다. 마치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장관이었어요. 동해 바다에서 만난 일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붉은 빛이 온 바다를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김용진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용진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섰습니다. 동해의 새벽 바다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새로운 봄을 선물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